당빌이 만든 새 중국 지도, 또 황해 전남도, 여길 보면 분명히 경계선이 이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에 그려져 있었어요. 일본인들이 만든 지도에는 이렇게 압록강, 두만강이 분수령에서 나눠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토문입니다. 여기는 건천 부분이니까 드러나지 않고 물길이 드러나 있고, 이 물이 결국은 송화강이 되는 것이죠. 역시 일본인들이 만든 지도인데요. 보면은 노령 그리고 만주란 표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만강을 도문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데, 토문과 도문은 다릅니다. 일부 사람들이 특히 이런 오해를 하는데요. 도문과 토문을 같은 것으로 하는데, 토문강과 도문이라는 도시는 다른 거고요. 두만강을 도문강으로도 부른 겁니다. 이게 혼란을 일으키는 건데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찍은 건데, 이게 바로 토문입니다. 토문에서 바라본 북한이니까 이건 두만강입니다. 토문강이 아니라 두만강. 그리고 두만강 하구에 가면은 이 왼쪽은 러시아 땅이고요. 이쪽은 북한 땅이고, 제가 서 있는 이곳, 사진 찍은 이곳은 중국 땅입니다. 이것이 두만강 하구입니다. 이건 러시아 핫산 지역에서 찍은 건데요. 이게 바로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다리고요. 이것이 핫산역입니다. 바로 앞에서 찍은 건데, 오른쪽은 중국 영토, 이 남쪽은 북한 영토가 되는 것이죠. 두만강은 이렇게 폭이 좁은 강입니다. 이런 강이 어떻게 국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압록강도 하류의 일부를 빼놓고는 대부분 폭이 좁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압록강과 두만강은 국경의 강이 아닌 것이죠. 다만 한국 사람들이 세뇌당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은 국경의 강, 천혜의 장벽, 그래서 우리 민족은 반도민족, 이렇게 됐던 겁니다. 저는 현장을 답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교육을 받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곤 했습니다. 간도가 우리 역사에 묻었다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연행사들의 연행록에도 그런 글귀들이 나오지만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가면 영조란 좀 특별한 인물이 있거든요. 이 양반은 조선 통신사를 파견할 때도 조선의 이익을 위해서 통신사들이 할 구체적인 목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도 역시 연행사들이 파견이 됐는데, 근데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영조 7년, 22년 두 번에 걸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청나라의 관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초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조선정부의 양해를 요구하는 것이죠. 명분은 조선인들이 건너와서 인삼을 채취하고 밀무역이 이루어지니까 단속해야겠다. 분명히 거기는 청나라 영토지만은 조선정부의 양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국경지역은 어디일까? 그곳이 어디냐면 흔히 말해 애하와 초하가 만나는 지역인데, 바로 봉황산성 바로 남쪽 지역이에요. 제가 지도를 찾아봤더니 봉황산성 바로 동남쪽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바로 그 지역은 국경지역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당시 논쟁이 벌어지는데 신하들은 대부분 청나라의 주장을 받아주자고 그러지만 영조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죠. 그 두 번 다 무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초소, 칼은 설치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 이북의 상당한 부분까지는 우리의 관리권에 있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양쪽이 인정한 무인지대고 실질적으로는 조선의 영토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봉황산성인데요. 고구려의 부수도격인 오골성입니다. 이 안에 10만 명의 백성들과 병사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동남쪽 바깥쪽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칼원 설치 예정 지역이었었고요. 그리고 요 바로 입구 부근에는 현재 중국 공군의 기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책문이 있는 곳입니다. 조선에서 청나라로 갈 때 거치는 마지막 책문이라는 곳이죠. 그리고 시장이 벌어졌던 책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귀한 건데요. 이게 압록강 하구에는 구련성 흔적입니다. 조선제 연행사들의 연행록에도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있으면서 압록강이 있는 박작성인데요. 지금은 중국의 명나라 호산장성으로 알려졌는데, 이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압록강에 본류가 흐르고 있고요. 이렇게 지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천이 있는 것이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북쪽까지도 조선의 영토 또는 영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은 2차의 감계담도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한 상태로 돌아가는데, 국제 질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조선에게 좀 더 유리하게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 1894년에 청일전쟁, 그리고 일본의 승리 1895년에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이 맺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강화조약의 1항을 보면은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조선은 청나라의 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일본의 입김이 강해지지만 조선의 자주성은 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1897년 10월 달에 있었던 대한제국의 선포였습니다. 형식상으로 명분상으로 조선은 대한제국이 되면서 자주성을 표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는 청나라 그리고 특히 러시아의 남진을 대리하고 그리고 간도에 사는 주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 뒤에 있는 동상의 주인공이 율 브린너라는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입니다. 왕과 나 등등에서 주연한 배우죠. 대장 브리바에서도 주연했고. 왜 이 사람의 동상이 러시아 연해주 남쪽 블라디보스토크에 서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브린너 가문의 사손인데요. 브린너의 할아버지가 바로 당시 조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본격적으로 조선에 관한 간섭과 그 다음에 경제적 침략을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광산 채굴권도 없고 특히 1890년 9월 달에는 이 브린너가 블라디보스톡에 살고 있었죠. 브린너가 두만강 유역, 압록강 유역 그리고 울릉도의 산림 채굴권을 획득한 겁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려요. 이게 바로 압록강의 목재들입니다. 압록강하고 의주 근처에 이렇게 목재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울릉도 보세요. 얼마나 숲이 무성합니까? 이런 목재 채벌권 그리고 두만강. 겉으로는 단순하게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재 채벌권이었지만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정적 군사적인 교두보 확보가 있었죠. 압록강 하구 교두보 확보, 두만 하구 교두보 확보,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를 염두에 울릉도 확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추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도 문제, 독도 문제 이런 것들은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특히나 러시아가 압록강 하구를 장악한 것을 막기 위해서 용안포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결국 못하죠. 일본은 이미 아는 겁니다. 압록강 하구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만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교두보가 된다. 왜냐하면 이미 청일전쟁에 승리했을 때 일본은 청나라에게서 요동반도의 조차권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의 간섭으로 인해서 빼앗긴 겁니다. 당연히 일본은 간도 문제에 본격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904년도에 럴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결국 미국에서 열린 포츠모드 회담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강화적이 맺어졌는데 그 결과 일본은 요동반도를 다시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장춘, 즉 중만주 일대에서부터 요동반도 끝까지 연결한 동충철도를 양도받고요. 독도 문제에 대한 양해를 얻게 되고 본격적으로 만주 진출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왜? 만주에는 고구려의 땅인 무순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엄청난 석탄과 철강들이 있기 때문에 자원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철도 부설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남만주 진출을 본격적으로 서두르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청나라와 부딪히게 되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만주 일대 사이에 두고 청나라 일본 간의 갈등, 다시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 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일본은 이제 정말 실제적으로 남만주 일대에 발을 뒤졌고 군사적으로 진출을 시작하는데 청나라는 마지막 작업으로서 이걸 막아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청나라는 실질적으로 의외입니다만 간도 문제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집착을 하는 겁니다. 이미 망해가는 청나라가 간도 문제에 집착을 하면서 일본과 교섭을 하는데 끝까지 양보를 안 해요. 전 궁금합니다. 도대체 청나라는 왜 끝까지 간도를 차지를 했을까? 곧 망할 나라가. 그리고 일본은 분명히 남만주 진출에 강력한 욕망을 갖고 실질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왜 청나라에게 간도를 양보했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군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주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만주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만주를 차지하고 여기는 관동군이 무려 100만이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본이 왜 이 시기에는 간도를 양보했을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정치란 것은 시간차 전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결국은 양국이 협상을 하고 그 당시 때 조선은 참여할 수가 없었죠. 1905년에 을사늑약이 맺어지면서 이미 유격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기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간도 협약은 무효라는 주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909년 9월 우리가 말한 소위 간도 협약이 맺어지게 된 거죠. 한 시대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외면하거나 포기할 수 없어요. 만약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엔 역사로부터 또는 후손들로부터 평가받고 책임을 추궁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도 협약의 내용, 그리고 당시 벌어졌던 국제질서, 그리고 현재 영유권 분쟁의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당시에 벌어졌던 국제질서입니다. 국제질서로 이해해야지 국가적 관점, 우리적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독도 문제도 그렇지만 간도 영유권 문제는 해결하기가 힘듭니다.